안녕하세요. 삼도봉 농장의 박희석입니다. 오늘은 사과나무 1년 생애 주기를 이해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사과 농사를 시작하려 하면 언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부터 정확하게 알아야 하겠습니다. 달력같이 1년 사과나무 재배 흐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사과나무 같은 경우 1년 동안 어떻게 재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까,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기 위하여 어제 말씀을 올렸던 챗GPT 맛있는 사과 GPT를 이용을 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봤던 이 챗GPT 이 창에서 검색하는 것과 한번 검색을 눌러 보겠습니다. 이곳에 누르게 되면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이 계략적으로 나옵니다. 이것도 그러지만 이것보다는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이 맛있는 사과 재배 기술, 제가 익히 만들어 놨던 이 GPT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더 챗봇이기 때문에 이것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보셨던 것과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한번 쭉 보면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여기에 물었을 때는 가장 강조해야지 될 부분은 각 생육 단계별로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그런데 조금 전에 보셨던 것은 다시 한번 가서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도 보면 사과나무 1년 생애 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기별 맞춤형 관리를 통해 생리 변화를 정확히 대응하는 것이다 하고 이렇게 밝혀주는 것과, 또한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보면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 줄로 얘기를 하면 초기 생장 관리와 착과 후 품질 관리가 1년 생애 주기를 좌우를 성패한다,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쪽 선호도를 이쪽이 더 좋다고 결과를 가지고 보겠지만, 그래도 앞에서 봤던 것보다는 더 정리가 제대로 잘 되어 있지 않지 않을까 하고 말씀을 들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이 챗GPT를 활용하면서 중간중간에 여러분들께 답변을 요약 정리해 가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이라고 얘기하는 12월, 1월, 2월 3개월 동안은 우리가 휴men기입니다. 사과나무가 겨울잠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 동계 정정을 하게 됩니다. 오래된 가지라든가 병든 가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라내서 부분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무 수영을 잡고 햇빛이 잘 들어가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정을 함에 있어서 어떤 것을 주의를 해야 되고 전정 목적이 어떤 것일까 하고 이곳에 한번 조금 전에 보셨던 챗GPT를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 겨울 전정에 우리가 핵심 전략이라 한다면 수세를 안정시키고 꽃눈을 관리해서 나무 생애 주기를 리세트하는 작업이다. 그래서 3원칙이라 한다면 빛과 통풍과 균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전정이라 한다면 겨울 전정과 여름 전정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겨울 전정은 수세를 더 올리는, 업시키는, 그래서 수세를 안정시키되 더 수세를 더 좋게 한다. 그럼 왜냐하면 TR율에 있어서 우리가 볼 때 나무 부분을 잘라버리고 뿌리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수세가 더 좋아지는 그런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반면에 여름 전정 같은 경우는 수세를 더 떨어뜨리는, 아니면
통풍을 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겨울 전쟁 같은 경우는 주로 나무 숯의 균형, 더 강한 가지와 약한 가지를 잘라내서 이런 부분들을 한다면, 여름 같은 경우는 빛, 채광, 햇빛이 잘 들게 하는 목적이 주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겨울 전쟁 실패하는 것은 과도하게 전쟁을 한다든가, 통풍을 무시한다든가, 우리가 나무를 너무나 과도하게 잘라낸다든가, 이런 것들을 두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정 작업을 하는 것은 어떤 목적으로 한다? 우리가 겨울 전쟁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때때마다 중간중간에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체적으로 우리가 학습을 해야지 될 부분이 있다 하면 그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그렇게 동영상을 구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봄이 되게 되면 이제 새싹이 돋기를 시작하고 개화가 될 뿐만이 아니라 병해충 예방을 하게 됩니다. 꽃이 피기 전에도. 근데 또한 마찬가지로 수분 관리도 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수분 관리를 한다면 우리가 인공 수분을 이야기하겠죠. 자연 수분이 아니라. 그러면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약간 궁금한 것이, 이러한 부분이 궁금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꽃 피기 전에도 약재를 살포를 한다고 하는데, 그럼 왜 꽃 피기 전에 약재를 살포를 해? 이게 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꽃 피기 전에, 개화하기 전에도 약재를 살포하는데 그 필요성이 무엇이라고요? 개화기 병해충 예방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상병, 탄저병, 전문의병, 이런 것들을 미리 예방을 한다는 얘기죠. 개화기 즈음에서. 그러면 어떻게 한다? 꽃이 피고 나서 약재를 뿌리게 되면 우리가 수분곤충이라 얘기하는 벌들이 피해를 많이 입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약재에 의해서 꽃도 손상을 입고 펴가지고 정상적으로 열매가 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방제를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해충도 막으면서 자연스럽게 개화되고 수정되도록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주의해야지 될 사항은 약재 선택에 있어서 아주 민감하게 강한 약보다는 안전성이 있는 약으로 선택한다. 그럼 여기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약재를 선택해야지 되는지, 그러한 부분은 다시 물어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가 잦은 시기에는 약재를, 고착제를 사용해서 하고, 기상 예측에 따라서, 그 다음에 특히 우리가 주의를 해야지 될 것은 꽃이 반쯤 벌어졌다면 살포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의사항까지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인공수분 같은 경우, 인공수분을 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보통 어떻게 하나요? 인공수분 하기 위해서 이 꽃가루를 냉동실에 보통을 보관합니다. 그럼 냉동실에 보관했던 그 꽃가루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하고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면 냉동 꽃가루를 안전하게 해동하고 사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보통 이야기는 우리가 이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냉장을 해서 수분 작업하기 전에 12시간 내지 24시간 전에 냉동고에서 꺼내서 냉장고에 둔다는 얘기입니다. 실온에 뒀다가 그 꽃가루를 가지고 실제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 갑작스럽게 온도가 변하게 되면 이 꽃가루가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천천히 해동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하는가 하면, 냉동 상태에 있는 꽃가루는 우리가 수분 상태로 수분을 하기 위해서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이게 활성화되지 않고 비활성 상태로 있기 때문에 냉동실에 뒀던 것을 서서히 녹게끔 서서히 해동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수정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것이 바로 이러한 부분이 궁금할 것입니다. 해동을 해놓고 나서 우리가 다시 남은 꽃가루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궁금할 것입니다. 냉동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꽃가루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생존을 하지 않고 꽃가루가 해동을 했던 것을
다시 냉동을 시키게 되면 별 의미가 없이 우리가 수분 능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주의해야 될 것은 해동 후에 6시간 이내에 바로 사용을 하라. 키로도 하루 정도 더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꽃가루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발화율을 살펴보려면 현미경으로 우리가 루베라고 얘기하죠. 루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관심 있는 분들은 우리가 검색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럼 이것에 있어서도 우리가 수분이라든가 뭐 꽃이 피는 것이라든가 이러한 전반적인 부분도 우리가 여기서만 간단하게 살펴볼 것이 아니라 앞에서도 이미 말씀드렸던 챗GPT를 이용하면서 동시에 내가 학습하는 것이 아주 효과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도 보시게 되면 인공수분을 하는 과정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공수분 하는 것도 이렇게 우리가 붓을 가지고 직접 꽃가루를 묻혀주는데 이 꽃가루를 묻혀줄 때 우리가 이 속에 보면 암술도 있지만 수술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꽃가루를 묻혀줄 때 어디에다 묻혀줘야 되나요? 암술에다가 묻혀줘야 되겠죠. 이런 것도 유념을 해야 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는 인공수분을 한다면서 SS기를 가지고 인공수분하는 분들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일일이 꽃 암술에 수분이 묻어야 되지 SS기를 가지고 통풍으로 해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요즘은 인공수분을 하는 이유가 어떤 얘기인가요? 우리가 이 벌들이 대대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공수분을 할 때는 이렇게 주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수분이 되고 나면 4월달이나 4월 말이나 5월 초가 되면 적과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것은 한 이때쯤 되면 내가 반드시 해야지 될 일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물을까요? 그럼 내가 이렇게 지금쯤 반드시 해야지 되는 일 하고 내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 챗 GPT는 현재가 언젠지를 알고 지금 4월 말 이제 5월 초가 되겠죠. 이때 반드시 해야지 될 것은 뭐예요? 지금은 꽃피기 직후이므로 수세 안정하고 초기 병해충 방제를 하고 결과지를 더 두고 다시 뭘 하나요? 우리가 전정을 해야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공수분이 끝나고 나서 이런 것에 따라서 강한 수제, 약한 수제를 봐서 질소질 비료는 우리가 과다하게 줘서는 안 된다. 특히 주의해야 될 사항은 병에 비 오는 날이 많게 되면 고착제를 혼용해서 약제를 살포하라. 그 다음에 총체벌레라든가 복숭아 순나방 초기에 방제해야지만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끄럼으로 비료가 부족한지 안 한지 이런 것들을 체크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수세를 떨어뜨리서는 안 된다. 수세가 안정화시켜야 된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또한 앞에서 봤었던 우리가 뭘 한다고요? 적과를 한다고 했죠. 그럼 이 적과가 어떻게 필요한 것인지 적과가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적과에 대해서도 적과 작업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물어봤습니다. 그럼 지금 제가 질문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이것은 전문 챗봇이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챗봇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을 해도 됩니다. 적절하게 그냥 말만. 그러면 적과는 과일을 따내는 것입니다. 그럼 적과 이전에 뭐가 있나요? 적화가 있죠. 적화, 적과를 시기를 당겨서 하게 되면 좋은 점이 어떤 것인가요? 지베렐린,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지베렐린 같은 경우가 생성되는 것을 억제를 하기 때문에 내년 꽃눈을 만드는데 아주 유효하다 하겠습니다. 해거리를 방지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1차 적과 2차 적과, 그럼 적과하는 방법, 기준 어떻게 한다, 이런 것들 적과할 때 주의할 사항, 조급하게 하지 말 것, 수세가 약한 나무는 적과는 더 가감하게 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열매를 작게 달아준다. 그러면 수세가 더 안정화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는 탄저병, 정문이 낙엽병 이런 것들도 거의 여름철에
병증이 보일 때 예방한다 합니다. 예방을 그때 할 것이 아니라 지금쯤에 해야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 오는 날을 피하고 맑은 날 작업을 적과도 해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5월달은 우리가 적과가 이때가 왜 적과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은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적과 작업을 하게 되면 열매를 30% 정도 솎아내고 2배 내지 3배 정도 더 열매가 커질 뿐만이 아니라 뭐 당도 자체도 한 20% 정도 상승한다 합니다. 그럼 이제 7월달 8월달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장마철입니다. 장마철 오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 장마가 있기 때문에 사실 사과를 재배하기에는 사실은 적지는 아닙니다. 여름철이 됐을 때는 고온기는 되더라도 비가 거의 오지 않는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사과 재배하기가 수월하지만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생육 관리가 아주 사실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재배하지 않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7, 8월이 됐을 때 생육 관리에서 어떤 것이 가장 신경 써야지 할 것인가 물어보면 여기서도 얘기가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수세 안정과 착색 준비라는 얘기입니다. 수세 관리. 수세 관리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년 꽃눈을 만드는데 제대로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착색을 위해서는 과도하게 그늘을 제거하고 새 가지는 억제한다. 새 가지를 억제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도장지를 제거한다든가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겨울 전정도 중요하지만 여름 전정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무시해서도 되지 않고 아주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입니다. 병해충이라든가 질소 과다 시비를 우리가 줄이고 그런 질소 과다 시비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칼륨 비료라든가 칼슘 비료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하고 만약에 장마가 와서 너무 수세가 떨어진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질소보다는 마그네슘 비료를 시비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수세 관리를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름철 같은 경우 사실 이렇게 탄저병이라든가 진딧물이라든가 응애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주 적절하게 잘 방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월달 중순 이후에 착색을 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그럼 이걸 보시게 되면 햇빛이 잘 들어야 되고 수세가 안정돼야 되고 영양 상태가 최적화가 되면 착색이 잘 된다. 그럼 우리가 이런 얘기는 말로는 쉽다. 근데 실제 하기로는 어렵습니다. 사실 이게. 그래서 다음 저 뒷부분에서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수세를 어떻게 됐을 때 수색을 파악할 수 있을까? 이러한 부분도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지를 솎아낸다. 뭐예요? 여름 전정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하지가 되기 후까지 계속해서 도장지를 순정리를 하고 칼슘 비료를 살포하고 비가 적을 때는 적당하게 관수를 지속적으로 하고 과일을 돌려준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사항은 8월 중순 이후에는 질소 비료를 가능하면 주지 말라. 가지도 과도하게 너무 잘라내지 말라. 과일 돌리기 같은 경우도 너무 늦게 돌리게 되면 착색이 불균형하게 오기 때문에 좀 일찍이 해줘라. 특히 이 응애 같은 경우도 사과 응애하고 우리가 응애, 전박이 응애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응애에 대해서도 우리가 더 면밀하게 공부를 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럼 가을철이 왔습니다. 이제는 그동안에 수고했던 노력의 결실입니다. 수확을 하고 나서 우리가 또 반드시 해야지 될 것이 어떤 게 있나요? 수확을 하고 나서는 감사 시비를 조금씩 특히 질소비료를 많이 줄 것이 아니라 조금씩 나눠주는 유기물을 많이 주는 이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별하는 과정도 우리가 세척을 하고 크게 따라 분류를 하고 이렇게 하고 나면 그때 또 뭐 하나요? 우리가 판매를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과일 같은 경우도 품종별로 이 특성을 이해를 하고 언제 수확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보고 있는 이거 같은 경우도 시나노 골드 같은 경우도 수확을 할 때 이 색상이 완벽하게 들어왔을 때 수확을 할 것이 아니라 약간 색상이 이 노란색이 곧 조금 들기 전에 수확을 해야지만이 조금 더 보관을 할 수도 있고 맛도
그때가 최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품종에 대해서도 다음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늦가을이 되게 되면 우리가 낙엽을 정리를 하고 또한 토양 소독을 하고 겨울 대비를 위해서 추가 시비를 하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이때쯤 되면 그럼 겨울 대비를 해서 우리가 시비는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그럼 이것에 대해서도 한번 잠시 살펴보게 되면 사과나무 겨울 대비 시비는 어떻게 하나, 나무를 건강하고 월동을 시키기 위해서 비료를 주는데 이때는 수확 후 소모된 양분을 보충하고 뿌리가 활착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내년 꽃눈 발달하는데 영양분을 보충할 수 있도록 내년 수확 품질을 좌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확한 후에 7일 이내에 질소는 적게 주고 칼륨 비료와 인산 비료 중심으로 주는데 나무 크기에 따라서 대충 성목 한 그루당 칼륨과 인산을 각 100g 정도씩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뿌리가 분포하고 있는 지점까지 골고루 그냥 뿌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비료를 활용하나 하면 염화칼륨과 황산칼륨을 주로 쓰고 인산 비료는 용성인비, 과인산 비료, 복합 비료를 줘도 되겠죠.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항은 질소를 과다하게 줘서는 안 되고 시비를 너무 안 되고 뿌리 분포를 고려해서 골고루 시비를 해야 된다 하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나무 생애 주기는 앞에서 살펴봤던 대로 겨울에 휴면기에 전정률 작업을 한다든가 봄에 개화됐을 때 수분을 제대로 공급해 준다든가 여름에 열매 맺고 적과 작업을 하고 또한 한여름에는 생육 관리를 병해충 방제를 하고 가을에 수확을 하고 그 늦가을에 마무리하고 하는 단계를 전반적으로 머릿속에서 기억을 해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게 되면 우리 사과농사 성공의 핵심 포인트 중에 여러분 이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가십니까? 모든 것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여기다가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챗GPT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사과농사 그 성공 핵심 포인트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냐 했더니 저도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냐면 병해충 관리가 그래도 중요하다. 왜? 병해충 관리가 중요한 것은 병해충을 제대로 관리하지를 못했을 때는 전반적인 부분이 별 의미가 없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보셨던 여기에는 기록을 해놓지 않았지만 우리 사과 재배하는 성공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저는 땡땡땡땡 네 음절입니다. 수세 조절입니다. 수세 조절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뭔가요? 적기에 수확하는 것, 병해충 관리하는 것, 적절한 적과하는 것, 겨울 전정하는 것, 시비하는 것, 유인하는 것, 모든 것이 수세 관리와 통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사과농사 성공의 핵심 포인트는 병해충 관리가 중요하다고도 하지만 더 반드시 우리는 유념해야 될 것은 수세 관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 편은 사과 품종을 선택하는데 주의할 사항에 대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